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노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보통 65세부터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와 내 가까운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버린 지 오래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노력하는 사람들은 75세까지는 정신적으로 인간적 성장이 가능하다. 신체가 쇠약해지면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생각은 동물적이거나 생리적 관점이다. 신체적인 성장은 여자가 22세까지이고 남자는 24세까지라고 한다. 그 후부터는 서서히 하강하는 것이 신체적 과정이다. 그러다가 40대가 되면 성인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누구나 늙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성숙은 그런 한계가 없다. 노력만 한다면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후배 교수들이 회갑이 되었다고 말하면 저 친구는 철도 들기 전에 회갑부터 맞이하네 라고 생각한다. 나도 60이 되기 전에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내 선배 교수인 정석혜 선생이 한 번은 나에게 김 선생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더라고 물었다. 내가 70대 중반입니다 라고 했더니 좋은 나이로구먼 하면서 부러워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라고 믿고 있다. 내가 1961년에 처음 미국에 갔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은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었다. 백인 교수들은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지금 내가 노년기는 언제부터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은 성장이 끝나기 시작하는 때를 더듬어 보자는 뜻이다. 만일 성장이 정지되는 75세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늙기 시작하는 것은 75세부터라고 보아 좋을 것 같다. 그러다가 80세가 되면 노년기에 접어들게 된다. 그 나이가 되면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나의 인생이 정착되거나 평가의 대상이 된다. 내 주변에서도 그렇다. 중고등학교 때 동창이나 대학 친구들을 만난다. 그 나이쯤이 되면 모두가 살아온 과거의 결과를 보여준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다.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도 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도 드러난다. 때로는 밖에 나갔다가 동료나 후배 교수들을 만난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자신들의 인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쓸쓸함을 보여준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우리들 각자의 노년기는 어떠할까 반성해 본다면 80쯤의 나이가 평가의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다. 흔히 말하는 대로 나는 과연 성공했는가? 지금도 행복하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래도 존경스러운 삶을 이어왔는가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글을 쓰고 있는 나는 97세를 맞고 있다. 그러니까 80고개를 가고도 17년이 지난 셈이다. 때로는 나 자신에게 물어보곤 한다. 내 인생의 후회는 없었던가?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면 언제쯤부터 잃어버린 삶의 결함을 채워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남겨주었던가? 내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싶어지기도 한다. 80의 내 삶을 돌아본다면 나는 가까운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가까운 친구였던 김태길 서울대 교수는 76세 때
한국인의 가치관에 관한 책을 내놓았다. 88세까지는 뇌세 현상을 크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또 한 친구인 안병욱 교수도 94세에 작고했다. 병중에 있던 4, 5년을 제외한다고 해도 89세까지는 일을 계속한 셈이다. 성결교의 좋은 지도자였던 정진경 목사는 88세까지 정상적으로 일하다가 다음날 스케줄을 짜놓고 잠든 것이 영면으로 여졌다. 김수환 주기경은 병으로 불편은 했으나 87세까지 영향력을 보여준 셈이다. 나는 약간 예외인지 모르겠다. 65세가 되면서 연세대를 정년으로 떠났다. 후배들에게 나도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내일부터 졸업생답게 사회에 나가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농담 섞어 말했다. 그리고 만 31년간 또 일을 했다. 교육계에서 40년, 사회 교육에 동참하고 31년을 보냈다. 71년 동안을 일한 셈이다. 앞으로 몇 해나 더 지금 생활이 연장될지 모르겠다. 매일 원고도 써야 하고 일주간에 한두 번쯤은 강연에도 나가고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이도 있다. 해오던 일이니까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일하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아직은 사회가 요청해 오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다.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적합할지 모르겠다. 75세까지는 나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일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창의적인 성장을 해왔다. 그 후부터는 창조적인 노력이나 성장은 불가능하더라도 그 성장해 놓은 수준은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평균 성장 수준은 그보다 훨씬 낮은 실정이다. 나의 성장이 80이었다면 사회적 성장은 70 정도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10 정도의 도움은 줄 수도 있고 또 사회가 요청하기도 한다.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물론 우리 사회의 어떤 분야의 수준은 90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나는 배워서 자라야 한다. 그러나 70 정도의 성장에 머무는 분야가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건강만 허락된다면 그들을 돕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요사이는 60분 정도까지의 강연은 서서 한다. 그보다 긴 강연을 맡았을 때는 앉아서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원고를 쓰는 일은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 왜 이런 부끄러운 얘기까지 하는가? 지금도 우리 사회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무리 40대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녹슬은 기계와 같아서 노쇠하게 된다. 차라리 60대가 되어서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이 순조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실한 노력과 도전을 포기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다. 80쯤 되면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스스로 나는 행복했다고 인정하며 주변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일생을 살았다고 평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한편으론 스스로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부끄러움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 사회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는 자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나 자신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뒤늦게 발견한 인생의 교훈이 있다. 인생에서 50에서 80까지는 단절되지 않는 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50부터는 80이 되었을 때
나는 적어도 이러한 삶의 조각품을 완성해야 한다는 준비와 계획과 신념과 꾸준한 용기를 갖고 제2의 마라톤을 달리는 각오로 재출발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젊어서는 용기, 늙어서는 지혜. 흔히 들어온 이야기가 있다. 젊었을 때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장년기에는 신념이 있어야 하나 늙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삶의 활력이 넘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용기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만용이라고 할까? 자제해야 할 욕망을 위한 용기 같은 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다. 선한 의지와 고상한 목표를 위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인생에 있어 장년기는 가장 오랜 세월을 차지한다. 30에서 60까지는 장년기에 속한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어떤 이는 70까지를 장년기로 보기도 한다. 자신의 일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간이며 일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평가받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신념이 있어야 한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은 악이라는 윤리적 신념도 필요하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식별할 수도 있어야 한다. 해서는 안 되는 것과 어렵더라도 해야 할 의무를 구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뚜렷한 삶의 목표와 목적을 위한 확고한 신념이다. 그러다가 장년기를 끝내게 되면 대개의 경우 일터의일선에서는 물러나게 된다. 늙으면 주어진 일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인간적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일과 명예 욕심 때문에 더 유능하게 일할 수 있는 후배들의 시간과 가능성을 빼앗는 경우를 자주 본다. 심지어는 그 욕심과 무리한 의욕 때문에 스스로의 건강과 인생의 좌절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는 선한 의욕이라고 해도 노년기를 맞는 지혜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김환란 총장의 낙담. 오래전에 이화여자 대학에 근무하는 친구 교수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 친구는 평생을 이화대학에서 지냈고 교목이기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상세히 대학 분위기를 아는 위치에 있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 물었던 것은 아니다. 김환란 총장이 비교적 건강히 일해온 분인데 어째서 이번에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입원을 했고 너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겠다고 물었다. 내 친구의 대답은 약간 의외였다. 김 총장이 이화대학의 100주년인가 하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재정적 확보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던 모양이다. 미국 감리교에서 김 총장만큼 많은 친구들을 둔 이가 없었다. 또 수많은 졸업생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들의 재정적 협조를 기대하고 떠났는데 그 뜻이 여의치 못했다. 환경도 많이 바뀌고 옛날에 비해 졸업생들의 호응도 좋지 못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작은 성과가 힘들었던 모양이다. 노쇠한 몸을 이끌고 애태우다가 좌절감에 빠진 것이다. 그 정도가 너무 심했다. 대학에 대한 애정이 컸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감도 증폭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신병으로까지 번지면서 더 머물 수도 없고 돌아올 용기도 잃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대학 측에서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 모셔왔다는 얘기였다. 내가 봉직하고 있던 연세대학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최연배 선생의 한글 사랑은 각별한 것이었다.
그래서 정년으로 대학을 떠난 뒤에도 한글학회 일을 몸소 맡아 고생했다. 당신의 기대와 희망이 너무 컸던 셈이다.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연세이기도 했다. 좀 더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최 선생을 가까이 모시고 있던 분 중 허웅 교수가 후회스러운 해고를 한 일이 있었다. 이래 일선에서는 물러나게 하고 자기네들이 지시를 받아 일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후회였다. 사실 한글학회 회관 건립과 중요한 일들은 최 선생의 후배들이 결실을 거두었던 것이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 인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숙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관념이 보편화되고 있다. 늙는다는 것은 꽃이 피었다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어가는 것 같은 과정이다. 그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이다. 지혜를 갖춘 노년기와 지혜를 갖추지 못한 흔히 말하는 어리석은 노년기의 차이는 너무나 뚜렷하다. 그런 지혜의 한 가지로 힘들여서 해야 할 일은 후배에게 물려주고 우리는 그 뒤에서 선배다운 지혜를 갖고 도와주자는 것이다. 성숙된 사회에 가면 원로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원로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는 다르다. 지혜로운 조부모나 부모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이 다른 것과 비슷하다. 지혜로운 노년기의 부모는 직접 자신이 하던 일을 서서히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고 배후에서 질문도 받고 도움을 준다. 사회일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때 노년기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산이 넓은 의미의 지혜인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직책이나 지위를 가지려 하지 않는다. 노마의 교황은 옛날부터 종신직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는 교황은 자신의 건강과 맡은 책임의 한계를 느끼면 생전에 그 자리를 내놓는 절차를 택한다. 그것이 사회를 위한 책임자의 지혜인 것이다. 최근에 우리는 영국 왕실의 경우를 자주 언급한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제2기간이 너무 길어 왕세자가 왕위에 올라보지 못하고 생애를 끝내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여론들이다. 우리는 그 내막을 모른다. 대개는 후임자를 더 유능한 일꾼으로 육성하고 일하게 하는 것이 일반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계속 배우고 공부한 덕분. 그렇다면 노년기에 필요한 지혜란 어떤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서 지식을 넓혀가는 일이다. 70대에 갖고 있던 지식을 접거나 축소하지 말고 필요한 지식을 유지하거나 넓혀가는 일이다. 아는 것이 뒤지게 되면 후배나 동료들 사이에서 처지게 된다. 그리고 지식을 넓혀가는 노력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책을 읽는 즐거움을 더해갈 수도 있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강의나 강연회에 참석하는 일도 필요하다. 후배들과 자리를 같이 하면서 지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안 하다 보면 내 지식이 축소되기 쉬우나 여유 있게 노력하는 자세만 갖추면 지적인 후퇴는 방지할 수가 있다. 나 같은 사람은 강연이나 이야기를 하는 일을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다. 옛날에는 선배 교수들을 따라다녔다. 강연을 하기보다 배우는 일이 더 많았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는 동료 교수들과 함께 다녔다. 그때가 가장 즐거웠다. 배우기도 하고 지식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정년 이후에는 후배 교수에게서 많이 배우곤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자였던 교수들과 같이 가는 때가 많다. 그래도 밀려나지 않고 동행하는 것은 나의 덕분이다.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세상을 더 넓게 보고 모든 문제를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서 평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연세대학과의 관계도 그렇다. 내가 연세대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한 것은 1953년이었다. 시간 강사로 시작했다. 31년 후에 정년 퇴임하고는 특수대학원이나 대학관계기관 및 행사에서 강의나 강연을 했다. 금년 봄에도 고위과정과 의과대학 교수들을 위한 강의에 참여했다. 그렇게 보면 63년간을 계속한 셈이다. 자랑스럽기보다는 고마운 일이고 고맙기보다는 감사한 부담이기도 하다. 물론 건강이 유지되었고 여건이 채워진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내 노력은 다른 것이 아니다. 계속 배우고 공부한 덕택이다. 지식에 대한 관심과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2세부터 97세까지 한 대학과 크고 작은 인연을 가졌다는 것을 감사히 생각한다. 노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 1980년대 스웨덴의 사회학자 라스트 토른스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잃고도 만족하면서 산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토른스탐은 고령자들을 인터뷰해 그들의 삶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고령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들려주었다. 우선 첫 번째는 무엇을 하고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에 대해 점점 더 까다로워진다는 것이었다. 칵테일 파티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누군가에게 작업을 거는 일은 더 이상 큰 재미가 없었다. 그들은 새로 친구를 사귀거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신이 큰 전체의 일부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령자들은 자신들이 외로이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명상을 하며 혼자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토런스탐은 노년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제로 트랜센던스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노년이 쇠퇴기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걱정을 초월해 진정 가치가 있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의 절정기라는 것이다. 노년으로 가는 시간들은 이 시기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토런스탐은 74세에서 104세 사이의 사람들에게 50세 이후에 그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이제 나는 얄팍한 인간관계에 흥미가 줄었다라는 문항에는 전체의 75%에 달하는 사람들이 동의했고 나는 사색하는 시간이 더 즐거웠다라는 문항에는 3분의 2가 긍정했다. 물질적인 것들은 전보다 중요하지 않다 해도 81%가 동의했다. 그들은 점점 더 타인을 배려하게 되었고 인생에는 절대 풀지 못할 수수께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직장에서 출세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흔히 발전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하지 않는데도 노인들은 여전히 더 심오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토른스탐이 발견한 눈에 띄는 사실 중 하나는 노인들이 기억과 최근의 경험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그들은 과거에 나눴던 대화들을 되새겼고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예전 잘못을 사과했고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것들에 새삼 감사했다. 플로리다 대학에서 지혜와 노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모니카 아델트 교수는 복잡한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누그러뜨리는 노인들의 성향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지혜의 바탕이 된다고 보았다. 지혜는 천재성도 아니고 전지전능한 힘도 아니다. 다시 말해 지혜로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거나 중동의 위기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경험에서 우러나온 능숙함이 필요하다. 모차르트는 천재였지만 당신과 나의 어머니는 현명하다. 고령자들이 정말로 더 현명한가를 측정해 보기 위해 아델트 교수는 3차원치의 척도를 고안해냈다. 이 척도에는 인지, 삶을 이해하는 능력, 반성, 삶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능력, 정서, 감정적인 능력의 세 가지 축이 그려져 있다. 각 개인에 따라 특정한 한 가지 측면이 나머지 측면들에 비해 강할 수도 있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모두를 골고루 활용했고 그로 인해 각각의 측면이 다른 측면들을 더욱 보강해 주었다. 아델트 교수는 이 척도를 통해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지며 현명해질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효과는 행복감이 낮은 양로원이나 호스피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더 현명하다고 평가된 사람들은 혼자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또래들만큼이나 자신의 삶을 더 만족스러워했다. 현명한 사람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현실적인 기대를 하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덜 실망한다. 고령자들은 결코 쓸 수 없는 재산에 욕심을 내거나 이룰 수 없는 욕망을 품지 않는다. 게다가 기억나지 않으니 무시당했다고 복수한다며 입에 거품을 물지도 않는다.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젊은이들도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시시한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고 아델트 교수는 말한다.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줄어들어요. 하찮은 것들에 쓰던 에너지들을 이제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적인 것들에 쏟아붓는 거죠. 대개 고령자들은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상태니까 괜찮아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죠. 죽는 과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죽는 과정까지도 더 잘 받아들여요. 요나스 메카스는 자신이 행복한 이유를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한다. 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행복을 선택하는 게 사실은 제일 쉬운 일이라는 것이다. 수많은 그의 친구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얻으려고 애쓴다. 또 약과 술이나 욕정에 지나치게 빠져들어 스스로 불안을 자초한다. 하지만 그는 소련과 나치에게 시달렸던 일도 결국엔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덕분에 뉴욕으로 와서 새삼을 읽어나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맞아. 나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 같아. 어느 날 그의 집에서 그가 말했다. 나는 뭐가 변하고 뭐가 그대로일지 아니면 살짝만 변하고 말지를 더 잘 알아. 내 친구들은 이건 갑자기 바뀌겠는데 이렇게만 생각하거든.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대신에 그는 자신과 남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를 쓴다. 선택은 그에게 달려 있었다. 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을 선택하겠는가? 결국 믿는 대로 되는 거야. 그가 말했다.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추악하고 끔찍한 현실 대신 예술과 아름다움을 선택해. 꽃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사람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추악하고 끔찍한 것들에 둘러싸인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그래서 나는 옛 시인이나 과학자, 성직자, 가수,